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생방송 사고라서 각종 유튜브와 SNS는 물론 각종 언론 매체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 앵커 사라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다. 외국인 차별이 심각하다.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사들이 진실일까요? 리사, 우리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제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리사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죠. 정말. 방송국 휴가를 써서? 그래.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너무나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함을 강조했죠.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드러난 한국의 첫 모습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죠.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모든 안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출입국 심사가 빠르네. 리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맞아. 미국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 하지만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넓은 공항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던 그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분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그 서툰 표현을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네, 수화물을 찾아야 하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냥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저희를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주었죠. 이런 적극적인 도움에 저와 리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푸른 산이 공존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은 40대로 보이는 박민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박민석 기사님은 서툰 영어로 저희를 반겼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첫날의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을 심었습니다.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한국과 제가 경험하는 한국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알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의 첫 아침이었죠. 피로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조식을 먹으며 리사와 함께 일정을 정리했지만 계속 무언가 빠뜨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죠.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까? 리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가까운 카페에서 좀 더 자세히 계획을 세워보자.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아늑했고 바리스타는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죠. 약간의 영어가 통해서 주문도 수월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구글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넓었고 볼거리도 많았죠. 경복궁부터 가볼까? 한국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리사는 맛있게 케이크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난 한옥마을도 꼭 가보고 싶어. 전통가옥이 보존되어 있대. 1시간 정도 카페에서 일정을 짜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몇 발자국 떼고 나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가방이 유난히 가벼웠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 당황한 저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해?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카페에서 계산할 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다시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미 지갑 속 카드들이 모두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카페에 다시 들어서자 30대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저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그는 카운터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 지갑이었습니다. 이거 찾으러 오신 거죠?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우라고 합니다.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이정우 씨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리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사라, 너무 감동하지 마. 이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흔할까? 내 지갑에는 현금도 꽤 있었는데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잖아.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인들의 질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약 좌석에 앉지 않는 젊은이들, 전화 통화를 자제하는 모습,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인내심. 모두가 작지만 인상적인 장면들이었죠. 경복궁에 도착해 넓은 광화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고궁의 모습이 신비로웠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 도시에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건축물들 앞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미디어는 왜 이런 아름다움보다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걸까요? 궁을 둘러보며 리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인상이 이렇게 좋다니 놀랍지 않아?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아직 시작이야. 더 많은 걸 경험해봐야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은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전통 가옥들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지붕의 곡선미와 정갈한 마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지붕의 선이 정말 아름답다. 제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곡선미야. 사진을 찍기 위해 핸드폰을 찾으려는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도 뒤져보았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죠.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내 핸드폰이 없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어? 생각해보니 택시에서 내릴 때 요금을 계산하고 영수증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때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았죠.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제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택시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을 거고 기사님도 모르실 수도 있잖아. 미국에서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갑을 그대로 돌려받았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경찰서에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제안했습니다. 근처 경찰서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경찰관이 저희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해 주었고 택시 번호와 출발지, 도착지 정보를 토대로 기사님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분실물 회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관은 친절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한옥마을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고가의 물건이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니까요.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직접 경찰서로 가져오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택시 기사님이 김영우라는 분으로 택시 조합에서 박민석 기사님과 친분이 있어 저희 여행객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박민석 기사가 말해주더군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김영우 기사님은 손님 카드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주신 거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손님을 태우기 전에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손님 정보가 있어서 바로 연락했죠. 그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받아든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운일까? 아니면 한국의 문화일까? 리사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와는 달라. 경찰서를 나오면서 김영우 기사님께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신뢰 문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활기를 느끼기 위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갖 소리와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호개, 소리,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이런 곳은 처음이야.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 맞습니다. 미국의 쇼핑몰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이런 생생한 에너지는 부족했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옷가게, 잡화점, 그리고 무엇보다 먹거리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죠. 포도 한 송이를 사려고 가격을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00원이에요. 영어를 몰라도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셨고 저는 지폐를 건넸습니다. 주인은 포도를 봉지에 담고 갑자기 귤 몇 개를 더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덤이에요. 라고 하시며 웃음 지으셨습니다. Thank you.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리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야? 덤이라고 서비스로 더 주신 거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시장을 더 둘러보다가 작은 전통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쉬어가기 좋은 곳 같아 들어갔죠. 실내는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나무로 된 가구와 한국 전통 장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70대 할아버지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고 한국 전통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건 대추차예요. 몸에 좋습니다. 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고마운 마음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할아버지는 옆에 앉으시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계 어디나 개인주의가 강해지지 않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핵심 가치는 남아있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다 돌아오는 법이에요.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떠올랐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리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적어. 모두 바쁘게 살잖아.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고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낯선 이방인인 저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찻집 할아버지, 그리고 지나가다 길을 알려준 친절한 행인들까지 모두가 작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바꿔나가고 있었죠.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송국 건물 앞에 선이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늘 진실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미디어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죠. 오늘 저와 리사는 한국의 주요 방송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미디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출국 전 저는 한국 동료 기자를 통해 김수진 PD님과의 인터뷰를 미리 약속해 두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으로서가 아닌 미국 방송국 앵커라는 제 신분이 도움이 되었죠. 한 달 전부터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만남을 준비했었습니다. 로비에서 50대 여성 김수진 PD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방송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사라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메일로만 소통하다가 직접 뵙게 되니 더 반갑네요. 김수진 PD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김수진 PD님은 저희를 방송국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김수진 PD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은 다를 때가 많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미디어의 문제일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 또한 기자로서 어떤 사건의 한 측면만 부각시켜 보도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미디어가 어떻게 특정 시각을 강조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죠. 김수진 PD님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방송국 내부를 둘러보던 중 김수진 PD님은 저를 한 젊은 여성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29세의 뉴스 기자 한유진 씨였죠. 한유진 기자는 지난주에 미국 취재에서 돌아왔어요.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죠. 사라 씨와 이야기하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수진 PD님이 설명했습니다. 한유진 기자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미국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미디어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유진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저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위험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따뜻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김수진 PD님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지만 대중은 더 자극적인 내용을 원하기도 하죠. 이건 미디어가 늘 직면하는 딜레마예요. 한유진 기자는 질문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모두요.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며 기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뉴스를 보도해야 할까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리사와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나누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도시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들은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었죠. 남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을 때 기사님은 저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남산타워 가시는 거죠? 기사님이 영어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타워 근처에 내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버스가 언덕을 오르는 동안 기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간식과 핫팩을 꺼내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면 쌀쌀해요. 따뜻하게 하세요. 기사님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남산에 도착해 타워로 올라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핫팩의 따스함과 기사님의 친절함이 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죠. 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무수한 빛들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아 전망대 유리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과는 너무 다르잖아. 맞습니다. 여행 전에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 카페 직원, 경찰관, 과일 가게 주인,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과 진심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죠.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이야기만 강조할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사가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쁜 일은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아닐까?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낯선 도시에서 만난 친절함, 정직함, 배려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모여 진짜 한국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았던 보다 깊고 진실된 모습이었죠.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리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낯설음은 어느새 친숙함으로 바뀌고 있었죠. 편견이 깨지는 순간 세상은 더 넓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진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목욕탕에 가봐야 해. 한유진 기자가 알려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리사와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대중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서자 이상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한다는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정말 들어가야 할까? 리사가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로 했잖아. 제가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요금을 내니 작은 바구니와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한국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일 뿐 불편하게 쳐다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체로 대화하고 목욕하고 때를 미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와 리사는 어색하게 구석에 서 있었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저희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셨죠. 처음이지? 그분은 손짓으로 물었고 때밀이 수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은 직접 시범을 보이셨고 저희에게도 때밀이 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동작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죠. 처음에는 매우 부끄러웠지만 점차 그 공간의 자연스러움에 적응해갔습니다. 목욕탕 안의 여성들은 나이와 체형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니 여행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어갔죠. 저는 문득 이 공간이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여성들의 소통과 휴식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도 깨끗해지지만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제가 영어로 말하자 어르신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르신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등을 가리키며 손짓하셨습니다. 등을 밀어주겠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동의했고 어르신은 정성껏 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언어의 장벽은 사라졌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교감만이 남았습니다. 목욕탕을 나오면서 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경험이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죠. 리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편안해졌어. 이상하지 않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불필요한 벽들을 허물었을 뿐이야.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느낀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미국 땅을 밟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과 같은 사라가 아니었으니까요. 귀국 후 3일째 되는 날, 휴식을 취하고 시차 적응을 마친 저는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전에 프로듀서와 한국 취재에 대한 특집 리포트를 준비하기로 약속해두었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간단히 대답하고 방송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사라, 오늘 한국 특집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예정이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는 날이니까요.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닝을 마친 후 동료 앵커가 예상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라,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나요? 우리가 듣던 것처럼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곳이었나요?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핸드폰을 찾아준 택시 기사, 목욕탕에서 만난 따뜻한 어르신,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 목을 가다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고 정직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 앵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도 있지 않나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충돌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질문은 예상했습니다. 미디어는 종종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어 장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서툰 영어로도 저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이미지는 종종 한쪽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편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작진과 동료들이 모여 오늘의 방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은 제 솔직한 의견에 놀라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공감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라, 오늘 방송 정말 좋았어. 솔직함이 느껴졌어.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경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고정관념을 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미디어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저는 그 변화를 다른 이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만이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며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사 벨라스케스, 중국 하얼빈에서 2년째 거주 중인 스페인 출신 스포츠 기자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이 도시에서 제 삶은 축구장의 초록빛 잔디와 열정적인 팬들의 함성으로 채워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편집장의 메일 한 통이 저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집중 취재해주길 바란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쇼트트랙이라니요. 축구 전문 기자인 제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종목입니다. 더구나 한국팀이라니. 과거 여러 국제대회에서 판정 논란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그 팀 말입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하얼빈의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항의하는 팀이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국제대회마다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때론 매달 수여식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가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스포츠 저널리즘의 핵심은 공정함이니까요. 따뜻한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팀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동계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며 쇼트트랙에 관한 자료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순간의 승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드라마를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저를 반겼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국 선수단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쇼트트랙 취재를 맡은 이상 그들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국가명이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으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라기에는 너무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표기가 가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몇 초 후 화면이 정정되었지만 곧이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가가 흐르다가 갑자기 소리가 끊기고 다른 음악이 겹쳐 나오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선수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은 곧 담담한 표정으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의 외신 기자들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별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선수단에게만 이런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다른 나라 선수단 입장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취재석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과거 사례들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국제대회에서 한국팀에게만 비슷한 실수들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기가 거꾸로 걸리거나 국가 이름이 잘못 표기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 국가가 재생되는 일까지.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 기자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매번 이런 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진 듯한 태도였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그리고 한국팀에게만 벌어지는 이 실수들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개막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선수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겪어왔을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담담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판정 불만을 넘어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이틀 차 한국 선수단 숙소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눈을 맞으며 선수촌으로 향했어요. 하얼빈의 겨울은 유럽의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기온에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한국팀의 숙소에 도착해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내인데도 선수들이 모두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저도 모르게 자켓을 꽉 여미게 되었습니다. 여기 난방이 좀 약한가요? 무심코 던진 제 질문에 김길리 선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견딜만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온도가 너무 낮게 제한되어 있어 선수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뜨거운 물도 제한적으로만 나와서 선수들은 빠르게 샤워를 마쳐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른 국가 선수들의 숙소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건물에 있는 중국과 일본 선수단 숙소는 완벽한 난방과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중국 선수들의 방은 따뜻했고 일본 팀 숙소에는 심지어 작은 사우나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 코치진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이미 조직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든 팀에 동일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코치 한 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상했어요. 그래서 휴대용 히터와 보온 물통을 직접 가져왔죠. 숙소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에 이미 익숙해진 듯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의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에너지를 경기에 집중하는 쪽으로 돌린 것 같았죠. 숙소를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운영상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불이익일까요? 한국팀에 대한 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항의하는 모습만 보고 까다로운 팀이라고 판단했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담담한 표정 뒤에 숨겨진 인내와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불평등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습 링크 시간 제한, 아침 일찍 쇼트트랙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한국 선수들은 이미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었죠. 김길리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이 얼음 위에서 날카로운 칼날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철저한 계산과 연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대표팀 연습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링크 정비를 위해 즉시 퇴장해주세요. 선수들과 코치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배정된 연습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코치가 즉시 담당자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그들은 단호했어요. 링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0분 후 바로 그 링크에 중국 대표팀이 입장해 정상적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링크 정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이 상황을 담았습니다. 관계자에게 질문했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한국 선수들의 연습 시간만 갑자기 줄어든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는 어려웠어요. 훈련장 밖에서 한국팀을 기다려 김길리 선수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길리 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적응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불공정에 맞서 싸워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항의가 많은 팀이 아니라 오히려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팀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선수 하나가 가까이 다가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린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겪어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동시에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공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선수들의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경기장 근처의 작은 건물에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국 하우스를 방문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선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국에서 직접 온 영양사와 요리사가 한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앞에는 고단백 식단과 함께 따뜻한 국물 요리가 놓여 있었죠. 코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식단을 준비합니다. 현지 식사로는 최상의 경기력을 내기 어렵거든요. 한쪽에서는 체력관리 전문가가 선수들의 근육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리상담사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김길리 선수가 식사를 마치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준비한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결국 빙판 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니까요. 선수들의 일정표를 보니 경기 외에도 철저한 시간 관리가 돋보였습니다. 연습, 휴식, 영양 섭취, 심리 관리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승부욕이 강한 팀이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해온 팀이었습니다. 코치와의 대화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불공정한 환경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잦은 판정 논란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한국팀은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철저한 준비로 극복하려 노력해왔던 것입니다. 숙소의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개인용 온열 패드를 준비해왔고 훈련 시간이 제한될 것을 대비해 호텔 복도에서도 할 수 있는 대체 훈련 방법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식수까지도 자체 검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담아낸 그들의 모습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길 바랐어요. 숙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쇼트트랙 팀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들이 항의가 많은 팀이라고 여겼던 제 시선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할 차례였어요. 기자로서의 책임을 고민하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들이 화면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할까요? 그동안 한국 쇼트트랙에 대해 써온 제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니 지금까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해외 언론에서 한국 쇼트트랙을 다룬 기사들의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판정에 민감하고 문제를 자주 제기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을 이미 예상하고 묵묵히 준비해온 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이지만 동시에 이 기사가 가져올 파장도 고려해야 했어요. 한국팀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폭로하는 기사는 스포츠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브라질 출신 스포츠 칼럼니스트 티아고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티아고는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사,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것 아니야? 한국팀이 그동안 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은 사실이잖아. 하지만 제가 직접 찍은 영상들과 증언들을 보여주자 티아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몰랐어.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다면 그들의 항의는 당연한 것이었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티아고도 점점 한국팀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사를 쓸 거야? 티아고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쓸 거예요.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왜 그토록 강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불공정한 환경을 극복해왔는지,
그대로 전할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빙판 위에 침묵하는 전사들 한국 쇼트트랙에 숨겨진 도전으로 정했어요. 개막식에서 벌어진 국가 표기 오류와 음악 중단 사건부터 선수단 숙소의 차별적 환경, 연습 시간 제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니라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해방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사가 발행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로사가 한국을 편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어 고맙다는 응원이 동시에 밀려왔죠. 해외 스포츠 언론들도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제 주장을 의심했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에 주목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샷빙판 위의 진실이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기사를 번역해 공유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외국 기자가 우리 선수들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해주다니 감동입니다. 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제가 써온 많은 기사 중에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은 없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김길리 선수 본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녀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저널리즘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제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고 심지어 소속사로 항의 메일이 쇄도하기도 했어요. 편집장으로부터도 전화가 왔습니다. 로사, 꽤 파장이 크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지. 다행히 모든 취재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었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여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인터뷰 중에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진실을 알리는 용기 있는 기자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쓴 기사가 단순한 스포츠 기사를 넘어 실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제 손가락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하얼빈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요.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팀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들의 끈기와 투혼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중 한국팀에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폐막식 후 작은 모임에 저를 초대한 것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김길리와 코치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음으로 저를 맞이했고 작은 상자를 건넸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아름다운 전통 닭이 세트였습니다. 옆에는 한글로 쓰인 손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김길리가 제게 편지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제대로 된 전통차를 대접하고 싶다고 썼어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기자가 있어 다행이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이번 취재는 제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깊은 인생의 교훈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정신력은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기로요.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얼빈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새겨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항상 항의하는 팀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열린 마음이 필요한지를 배웠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제 책상 위에는 김길리가 준 닭이 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더 깊이 있는 기사를 쓰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그들이 들려주고 싶었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종 하얼빈의 차가운 바람과 얼음 위에서 빛나던 선수들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요. 이제 저는 모든 이야기에는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리의 닭이 세트를 받고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바르셀로나 제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하얼빈에서의 기억을 되새깁니다. 스페인의 황후는 부드럽고 따스하지만 오늘따라 하얼빈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창가에 놓인 전통 닭이 세트에 저녁 노을이 머금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어요. 그 빛 속에서 김길리의 담담했던 눈빛이 떠오릅니다.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국어 교재를 펼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으며 저는 그 소리 속에 담긴 세계를 상상합니다.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얼음판 위에서 보여준 그들의 우아함과 강인함,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정신력이 오늘의 저를, 기자로서의 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침묵 속의 강인함은 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어요. 최근 쓴 기사들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집니다. 표면적인 사건이나 결과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저의 노력이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얼빈에서의 경험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이런 시선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장에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며 저는 한층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고 있어요. 때때로 김길리에게 서툰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격려로 응답해줍니다. 우리의 우정은 국경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얼빈의 얼음판 위에서 만난 용기 있는 선수들이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취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저는 지난날의 기억과 함께 머물며 앞으로의 여정을 조용히 그려봅니다. 언젠가 한국의 땅을 밟게 된다면 그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렙니다. 하얼빈의 겨울이 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기사 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고 진실을 향한 끝없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 속에, 가장 담담한 눈빛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발코니에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서서히 차가워집니다. 마지막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오늘의 기억도 내일의 발걸음도 모두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하는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헝가리의 늦가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죠. 한국 기업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몇 년 전 한국 기업과의 협업에서 겪었던 쓰라린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품질 문제로 인한 갈등까지. 그때의 경험이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을 심어놓았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중국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즉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서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라파엘,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고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헝가리의 가을 하늘이 제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랍에서 중국 프로젝트 자료를 꺼내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어요. 그동안의 성과가 빛나고 있었죠.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불확실한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인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빛 솔라텍의 담당자가 직접 마중을 나온 것이었죠. 이름표를 들고 서 있는 그를 보는 순간 불필요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그냥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날 회사에서 만나면 될 일인데 이런 거한 환대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빛 솔라텍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던 담당자가 다시 맞아주었죠. 그의 이름은 김도윤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도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유럽에서 검증된 프로젝트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순간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유럽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불필요한 변수를 자꾸 추가하나요?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파엘 씨, 기존 방식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변수는 아시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죠.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한국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의 내내 우리의 의견 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 한국의 기술적 접근 방식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솔직히 그들의 기술력이 유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간간히 제 쪽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도윤은 한빛 솔라텍의 핵심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 기술은 상당히 정교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죠.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제 말에 도윤은 예리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회의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병원이었습니다. 과로와 시차 적응 실패, 그리고 지속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며칠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고요한 병실에서 이국 땅에 혼자 있다는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헝가리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계는 업무적인 긴장감만 있었을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를 만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병문안을 갈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굳이 챙길 이유가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작은 보온병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제 아버지가 보내주신 한약입니다.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시네요. 의아한 표정으로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한약이라 처음 접하는 것이었죠.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을 강타했고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보온밥통에 담긴 삼계탕을 가져왔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담백한 맛이 오히려 입에 잘 맞았습니다. 도윤에게 한국 사람들이 아플 때 이런 음식을 먹는지 물었더니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뒤 사우디아라비아의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현장 테스트를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비자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 비자 신청이 지연되고 있었죠. 초조한 마음으로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사우디 비자 문제가 있어요. 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미 해결했습니다. 어제 비자 담당자와 통화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리? 당연히 확인해야죠. 라파엘 씨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시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제가 챙겼습니다.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건 이런 행정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야.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워크는 작은 것부터 챙기는 겁니다.
우리는 팀이니까요. 사우디의 태양광 발전소에 도착하자마자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발전소의 일부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연결 오류였어요. 저는 즉시 유럽 본사의 표준 해결 방식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죠. 이대로라면 발전소 일부를 몇 시간 동안 중단해야 했어요.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새로운 연결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면서도 냉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우디 발전소 내부 회의실에서 우리는 어제의 상황을 정리하는 미팅을 가졌습니다. 현지 담당자들은 도윤의 신속한 해결책에 감탄을 표했고, 저 역시 내심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는 노트북을 펼쳐 한빛 솔라텍의 핵심 기술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이 알고리즘은 제가 3년 전부터 개발해온 겁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끈질기게 연구했죠.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보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설명하는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었어요. 유럽의 기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그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야? 궁금증이 앞섰어요. 도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한빛 솔라텍은 단순한 OEM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도윤은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력을 키워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모방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특히 고효율 셀과 배터리 저장 시스템 분야에서는 유럽보다 앞서 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과거 경험 때문이었죠. 제 고백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우디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본사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 관련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화상 회의에 접속하자 유럽 본사의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사 임원 중 한 명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한빛 솔라텍이 이대로 성장하면 유럽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은 우리에게도 큰 이득이 됩니다. 도윤과 그의 팀은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주장했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파엘, 이건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어 협력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멀리 펼쳐진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이제 저는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다시 연락해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회사의 미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도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를 마주할 때마다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는 제 자신이 괴로웠어요. 본사의 결정 이후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한빛 솔라텍과의 회의는 최소화되었고 도윤과 저는 불편한 공기 속에서 필요한 마무리 작업만 진행했어요. 한때 활기차던 프로젝트 사무실은 이제 침묵과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본사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호주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죠. 제게 그 프로젝트의 기술 책임자 역할을 맡기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 기술만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배제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음 날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도윤은 창가에 서서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호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그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필요할 땐 협력하자고 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게 내 방식이야? 도윤의 직설적인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난 최선을 다했어. 제 변명처럼 들리는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사로부터 예상대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빛 솔라텍과의 협력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거부감, 도윤과 함께 일하며 깨달은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려야 할 결정까지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본사의 결정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본사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라파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정된 사항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건 너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한빛 솔라텍의 기술은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도윤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도윤은 책상에서 무언가 작업 중이었고 저를 보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라파엘 씨,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 본사의 결정, 그리고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안에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윤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헝가리 본사 방문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경영진들은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 자세를 문제 삼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한 것이었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본사에서는 만류와 함께 경고가 섞인 메시지가 왔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결정을 알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강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셨다고요? 도윤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 신념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에요? 왜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지만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커피잔을 돌리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도윤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놀랍군요. 라파엘 씨가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전통주를 처음 접했죠. 첫 모금에 목이 타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좋은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라파엘 씨, 알고 계신가요? 한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나 자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도윤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신뢰였네요. 제가 처음에 그것을 간과했죠. 신뢰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쌓으면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힘을 갖죠. 도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습니다. 거부감과 선입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과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마지막 잔을 비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도윤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술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멀리 한강 다리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기대되네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라파엘 씨, 이제는 한국도 당신의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거부감에서 수용으로, 그리고 편견에서 이해로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